303페이지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자, 지금부터 비율 분석법 알아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은 요 세 가지는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303페이지 비율 분석법 위쪽에 바로 아래 보니까 대부 비율 있어 없어요? 이쪽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30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부채 감당률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 채무 불이행률 요거 있죠?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총자산 회전율은 아까 우리 자 이거는 수익률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비율 분석적으로 쫓겨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요 총자산 회전율 해줍니다. 총자산 회전율. 그래서 요거는 기억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까지 한 것만 총자산 회전율을 뺀 나머지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를요 비율 분석법이다 해줍니다. 자, 비율,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요 비율 분석법이다.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볼게요. 자, 세 개, 딱 하나, 두 개, 세 개. 요거는요 대부 비율이다. 요거는요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죠. 감당할 수 힘이니까. 그리고 요거는요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좋겠네요. 그죠? 제가 자꾸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어쨌거나 대부 비율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대부 비율은 자, 요거 부동산 얼마짜리예요? 8억짜리죠? 8억 중에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을 빌렸죠? 요거를 대부 비율 해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얼마짜리예요? 8억짜리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요거를요 대부 비율이다. 내가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은행에서 4천만 원 빌렸다. 몇 프로 빌렸어요? 원래 40% 빌린 거 아닙니까? 요걸요 대부 비율이다. 자, 아닙니까? 자, 그래 지금부터 자, 요 8억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가격 혹은요 부동산 가치. 여기서는 뭐 똑같은 겁니다. 부동산 가치. 그 다음에 요거를요 3억을요 대출액, 융자액, 대부액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뭐라 한다고요? 대부 비율이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대부 비율 아니면은요 융자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은요 저당 비율이다. 아니면은요 자, 대출 비율이다. 자, 아니면은요 영어로 LTV 다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론 투 밸류 해갖고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다 똑같은 건데 다만 부채 비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 용어인데 부채 비율만 다른 용어예요. 되셨죠? 부채 비율은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부채 비율은 이렇게 볼게요. 자, 이 8억 분의 3억 하면은 대부 비율이죠. 근데 얘는요 5억 분의 3억 지분 투자액 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한 거를요 부채 비율 해주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 분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면은요 자 저당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 비율. 자, 다시 해볼게요. 자, 8억 분의 3억 하면요 대부 비율, 5억 분의 3억 하면요 부채 비율. 구분할 수 있죠? 내 돈 투자액분의 은행에 빌린 돈 여기 차지한 비율을요 부채 비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부채 감당률은요 요거로 나눈 겁니다. 요거로 나눈 값이다. 자,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을요 부채 감당률 해줍니다.
부채 감당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얘를 얘로 나눈 거죠? 얘를 얘로 나눈 건데, 순영업소득은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1,000원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하면 3이죠?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벌어서 빚 갚고도 남아요?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순영업소득은 500원이고 얘는 1,000원이다. 그러면 요거 얼마예요? 500원 아닙니까? 뭐 계산하면 0.5죠?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 거 아닙니다. 돈 벌어서 뭘 못 갚아요? 빚도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에서 빌려주려고 안 빌려주려고 하고요? 안 빌려주고 이 사람도 계속 까질 겁니다. 돈. 그러니까 최소한도 얘는요 1보다는 커야 돼요. 1보다는 커야 자, 이 투자 가치가 있다 해줍니다. 최소한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1보다는 커야 은행에서 돈 빌려주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1보다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얘는요. 자, 요거 분에 얘랑 합친 게 차지한 비율. 요것 분에 얘랑 합친 게 차지한 비율. 그러니까 유효 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요, 채무 불이행률 해줍니다. 그러면 유효 조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소득이니까 커야 좋겠죠. 그리고 영업 경비 같은 게 조금 나가거나 은행에서 갚는 돈도 조금이야 갚을 능력이 충분해지는 거죠. 돈도 많이 남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얘는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얘는 클수록 좋고 얘는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자, 잠깐만요. 문제를 통해서. 자, 303페이지 볼게요. 303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기출문제 있네요. 박스 바로 아래. 대부 비율은, 찾으셨나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면서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다. 똑같은 겁니다. 저당 비율. 2번 볼게요.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질 수 있다. 돈을 많이 빌릴수록요 레버리지 효과는 커집니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든 부의 레버리지든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부채 비율은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자, 항상 뭐뭐에 대한이 부모로 들어가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항상 뭐뭐에 대한, 뭐뭐 대비, 뭐뭐 분해 이런 거 나오면 다 분모로 들어간다고 한번 하긴 했는데, 예, 계산기 다룰 때. 자, 지분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부채의 비율. 지분당 부채. 지분에 대한 부채, 지분분의 부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면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 이렇게. 자, 이거 지저분한 게 지울게요. 자, 부동산이 10억짜리라고 치자.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자, 내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은행에서 빌린 거를요, 저당 투자액 아니면요, 부채 줍니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5억을 빌렸다.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다. 이것분의 이거 한 게 대부 비율 아닙니까? 그럼 부채 비율은 이것분의 이거 한 거죠? 이것분의 이거 한 거 아닙니까? 5억분의 5억 해주니까 1이 되는데 만약에 0.5다. 그러면 자 100분율로 하면 뒤로 두 칸 가면 돼요. 50%입니다. 근데 여기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칸 가니까 100%. 몇 프로라고요? 100%. 그러니까 자 대부 비율이 50%일 경우는요.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 맞아 안 맞아요?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딱 중간 정도, 304페이지 딱 중간 정도 바로 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률 바로 위에. 자, 기출문제 찾으셨나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데 1보다 작다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맨 아래쪽에 총자산 회전율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자, 기출문제 있죠? 채무 불이행률은 요거 볼게요.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인데 여기서는 유효조소득하고 얘가 똑같다. 그러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손익분기율 이런 표현도 씁니다. 손익분기율. 자, 읽어볼게요. 자, 채무불이행률은요,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채무불이행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손익분기율 이런 표현도 씁니다. 손익분기율.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305페이지. 총자산 회전율은 밑으로 총투자액, 위로라고요? 조소득. 아니면은요, 뭐 총소득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효조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 가능조소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자산이 총투자액입니다.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이 총소득입니다.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는, 요거는 뭐, 총소득으로, 이게 총소득이네요. 총소득은 유효조소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가능조소득이 될 수 있어요. 통일시키면 돼요. 자, 이 부동산마다. 자,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좀 전에 했어, 안 했어요? 이거 했었죠? 총자산 회전율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좀 하지 마시고, 요 정도에서 큰 흐름만 좀 갖춘 상태에서 유학집 가지고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안보다 큰 뭐만요? 어떤 그 상식적인 얘기만 갖춘 상태에서 공부는요, 유학집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안전해요. 됐죠?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쭉 이제 금융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론. 자, 어디냐면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거 암기하려고 하는데, 요 그림 있어 없어요? 요 그림,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만화에서 이렇게. 개구리 이런 거. 그렇지 않나요? 자, 이거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금융론 공부할 겁니다. 금융론. 자, 금융이라는 것은, 이 자금의 융통을 금융해 줍니다. 자금의 융통. 요거를 가운데 따서 금융해 주는데, 자, 융통한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빌릴 때 뭐 융통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의는요,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에서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금융해 줍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거 좀 안 해도 돼요. 321페이지. 자, 그쪽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 있어 없어요? 있는데 거기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요게 무지하게 자주 물어봅니다. 2년에 한 번 걸로 2년에 한 번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요거 정리가 되셔야 돼요. 다른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다른 거. 자, 유학집 가지고 간단히 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금이 꼭 필요로 하는 자, 자금의 수요자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은요,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자, 자금의 공급자 해줄게요. 자금의 공급자. 둘이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 자, 갑과 을은 친구인데, 갑이 을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하다. 네가 좀 빌려줄래? 할 수 있는 거죠. 빌려주는 거를요, 대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저쪽에서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금융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화폐의 본연의 기능이 내가 여기 롯데마트에 가서 선풍기 하나 구입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지불해야 하나요?
하죠. 이게 화폐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매개 수단이죠. 요걸로 활용하려고 나온 게 자, 이 화폐입니다. 원래 그게 본연의 기능이에요. 근데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개입 없이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요걸 금융이라는 겁니다. 금융의 보다 정확한 정의는요.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따른 독립적인 유통. 말이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그냥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요걸 뭐라고요? 금융해 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떨 수 있냐면 친구야, 으라,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1억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7천만 원 있다. 그래서 네가 으라,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자라는 것은 뭐 자본금의 형태로 해달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겠다고요? 동업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나면요 7대3 까져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출자한다 해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출자는요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때로는요 이 노무 출자라고 해서 노동력을 출자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높은 명성을 이용해서 이름만 대주고 자, 이 상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되셨죠? 근데 자, 지나간 사람한테 여기 롯데마트 앞에 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돈을 4천만 원만 빌려줘요. 그럼 빌려줘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아니면 5천만 원만 출자해 달랍니다. 너 뭐 믿고 출자합니까? 무슨 능력을 믿고 출자합니까?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뭐 친인척 간에야 아니면은 뭐 친구지간에야 말로만 빌려줄 수도 있고 말로만 출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막 출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최소한도의 뭐 담보라도 잡혀야 되고 신용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빙도 좀 갖춰야 됩니다. 자, 증빙도.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는요 차용증서라는 걸 딱 써주면 되겠네요. 차용증서다. 자, 돈을 빌렸다는 형태의 증거 서류입니다. A4 용지에 딱 내가 500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딱 도장 찍으면 되죠. 사인 같은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차용증서다. 예금 통장도 일종의 은행이 돈 빌렸다는 형태의 증거 서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싸잡아서 차용증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지분증서라는 거를 써줘야 되겠네요. 지분증서다. 자, 지분이라는 표현 자체는 소유자의 몫을 얘기합니다. 뭐의 몫이라고요? 소유자의 몫. 소유자의 몫을 표시하는 증거 서류 있죠. 여기다가 지분증서다 딱 한 다음에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밑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손해나면요 7대3 자, 까져나간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도장은 거의 안 쓰고 사인 같은 거 먼저 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를요 지분증서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은요 수표라든가 엄처럼 이 증권상의 화폐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표창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타인에게 막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팔 수도 있고 돈 받고 이런 걸요 유가증권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은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돈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00만 원 딱 빌리면서 자, 이 수표 채권의 양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수표처럼 생긴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종이에다 딱 적는 겁니다. 갑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여기에는요 금액도 적혀 있고 100만 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자율도 적혀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씩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만기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만기는요 2027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얘는요 이자를 받고 있다가 2027년 말에 있죠. 가서 이제 이걸 지급 제시하는 겁니다. 갖다 제시하면 얘가 돈 줘야 돼요.
이런 형태를요, 채권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채권. 근데 만약에 2025년도에 갑자기 얘가 수술해야 됩니다. 한 100만 원 갑자기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100만 원 때문에 어디서 막 부동산 팔기도 그렇고 또 빌리기도 그렇고 하죠. 근데 때마침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요거 있죠, 요거 돈 받을 권리 있는데 요걸 파는 겁니다. 병한테 이제 요걸 파는 거예요. 팔죠? 갑이 발행하는 채권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파니까 돈 들어와 안 들어와? 100만 원에다가 기간이 지났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채권상에 있는 금액을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의 금액이 적혀 있죠? 요거 이제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병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이 2027년도까지 기다렸다가 이자 받고 있다가 지급지에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유통도 가능합니다. 자, 화폐적인 가치가 표창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채권이라 하는데 이 채권을 아무나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양식 이렇게 딱 갖춰서 자, 10만 원짜리 1000장을 만들어서 주변한테 팔으라고 해서 판다고 해서 사가나요? 자, 샀다는 얘기는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날 뭘 믿고 빌려줍니까? 근데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함부로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공신력이 아니라요, 상당한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먼저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요, 정부 투자기관인 지하철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이 정도에서 발행하는 걸요, 공공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공채 해줍니다. 특히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걸요, 국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걸요, 지방채,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이 주로 발행하는 거를 특수채 해줍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국가가 보증 서는 겁니다. 누가 보증 선다고요? 국가가 다 보증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뜯길 염려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걸 회사채 줄여서 회사 사자 써서 사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함부로 막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동네 중소기업이 막 이 채권에 10만 원짜리 1000장을 발행해서 발행하게 되면 자,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렸다는 얘기죠. 사간 사람한테. 그죠? 그러다가 중소기업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의 상장법인은 돼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신문 보면 주가를 공시하는 회사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기업을 상장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장을 시키려면요, 자본력도 상당히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 상당기간 이익도 계속 내고 있어야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상당한 정도의 돈 갚을 능력 같은 게 다 있어야 돼요. 되셨죠? 자, 어쨌거나 이런 거를 싸잡아서 뭐라고요? 채권 해주는 겁니다. 채권. 이 채권은요,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권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 자, 주식은요, 소유자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회사가 딱 주식을 발행했는데, 자, 10만 주를 발행했다. 물론, 회사는요, 우선주도 발행하는데, 우선주는 실질적으로는요, 채권하고 성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주 발행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계좌토서 10주 구입했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은요, 10만 분의 10만큼 무슨 형태예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30%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죠? 다만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얘는 주식 수대로 주인의 몫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0만 분의 10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갑이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1년 동안 장사 잘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주인들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익을 배당할 때 10만 분의 10은 얘한테 줘야 돼요. 만약에 회사가 쫄딱 망했다. 쫄딱 망하게 되면요,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은행빚이라든가 회사채 발행했으면 채권자들한테 돈도 줘야 돼요. 그리고 외상값 빌린 것도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 종업원 급여 안 준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돼요. 되셨죠? 갚은 다음에 남는 돈을요, 자녀재산 해주는 겁니다.
자녀 재산에 대해서 10만 분의 10은 얘한테 줘야 돼요. 되셨죠? 근데 빚을 갚았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얘가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주식이 깡통이라는 겁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야, 쪼가리 버려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크게 손해 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금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채금융, 얘는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다. 자, 부채금융은요, 이거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남한테 돈 빌리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이거는요, 확정된, 처음부터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돈 빌렸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이자를 주려고 빌리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네, 그래서 회사가 빌렸다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같이 주인하자입니다. 한솥밥 먹자는 얘기예요. 다 같이 자기가 전부 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요, 그러면 어쨌거나 자기 자본을 조달했으니까 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는데 요거는요, 실적을 배당한다. 실적을 배당한다. 실적을 배당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거죠.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아까 갈비집 하다가 쫄딱 망했으면 막 배당받을 게 있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회사도 장사가 안 되면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참석해서 야, 이 최고 경영자를 똘똘한 애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익을 내지. 이제 어숙한 애 뽑았다가는 맨날 돈만 까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게 회사라고 치자. 누구라고요? 회사라면 부채금융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자 받으려고. 뭐라고요? 빌려준 거. 요거는요, 내가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주인하자. 그런 얘기예요. 되셨죠? 그런 얘기. 자, 지금부터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부채금융이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지분금융이 있는데, 요거를 자주 물어봅니다. 요거. 자, 눈도장, 아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뭐 이런 눈도장만 찍으셨다가 나중에 좀 암기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 부채금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은행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주택을 담보 잡고 돈 빌릴 수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대부라는 게 있는데, 건축대부는 건설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데, 물론 건설업자가 땅은 갖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담보로 잡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2천억, 3천억 대는 이 건축비 있죠? 있지도 않은 건축비를 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건축대부해 줍니다. 예, 그리고 건축대부의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업계획, 이걸 얘기합니다. 사업계획.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주면 이거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를요, 줄여서 PF 해줍니다. 이거 전부 다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서 이제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도 있지만 KB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갔다가 부동산을 맡기게 되면 얘네들이 수익 증권을 줍니다. 요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요, 신탁증서 금융이다 해줍니다. 신탁증서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형태, 이걸요, 신탁증서 금융이다. 아니면은 각종 부동산 관련돼서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자,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거 전부 다 돈을 빌리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한다. 어음은요, 내가 물건을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는데 지금 돈을 당장 안 주고 한 6개월 있다 주겠다는 얘기죠. 이자 붙여서.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100만 원 줬다가 좀 뺏은 겁니다. 뺏은 다음에 6개월 있다 이자쳐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6개월 동안 빌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어음 같은 거는 다 금융이에요. 돈 빌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채금융, 부동산 관련돼서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ABS라는 유동화 증권이라든가 MBS라는 유동화 증권 이런 것도 발행합니다. 이거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부채금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금융은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리츠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츠회사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얘네들은요, 돈을 우리한테 긁어 모아야 안 모아요? 모은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거기서 생긴 이득을 실적을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다 지분금융입니다.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모으면서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 자, 그 다음에 이 조인 벤처라는 게 있습니다. 조인 벤처다. 요거는 유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 개발업자한테 보통 한 개의 금융기관이 똑같은 지분으로 50%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를요, 조인 벤처 해줍니다. 이렇게. 자, 투자하는 거예요. 예, 주식 수에 따라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신디케이트다. 자, 보통 개발업자한테, 자, 이건 N입니다. 보통 한 개의 금융기관이 주로 참여한다면 얘는요, 다수의 투자자들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주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모라는 게 뭐냐면 공개 모집하는 거고, 사모라는 거는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모에 따른 증자라는 게 회사가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주식을 발행하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렇게 하는 걸요, 증자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감자라는 것은 회사가 규모를 좀 축소시키려고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이면 돈 나가요, 안 나가요? 사들이니까 회사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주식을 폐기 처분하는 거를요, 감자한다 해줍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지분금융들입니다. 뭐라고요? 지분. 자, 그리고, 요거는 리츠 회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일반적으로 리츠 회사 해줍니다. 근데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키움증권 있어 없어요? 걔네들도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에 따라 자금을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거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실적이 좋으면 배당 많이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 얘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동산 간접투자펀드, 줄여서 그냥 부동산 펀드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무조건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지분금융이 아닙니다.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배당해주고, 실적이 안 좋으면요, 작게 배당하는 거 있죠? 전부 다 뭐예요? 지분금융에 속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큰일 났네. 오늘 암기할 게 무지하게 많네요. 자, 그래도 요거보다는 요게 몇 개 안 되니까 5개 정도 암기하니까 요거를 암기하는 게 좋겠네요. 요거는요, 그 전에 했는데, 리조신 공사모에 따른 펀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조신 뭐라고요? 공사모에 따른 펀드. 리조신 공사모에 따른 펀드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자, 그거는 리츠 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사모에 따른 증자, 나머지 각종 부동산 펀드, 이렇게 해서 5개 기하시면 돼요. 리조신 공사모에 따른 뭐라 한다고요? 펀드다. 자, 그리고요, 얘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가 좀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 이런 사람 있어요? 간혹가다 있죠? 이렇게 요걸 뭐라고 하냐면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메자닌 금융. 자, 메자닌이라는 표현 자체는
영어로 1층과 2층 사이에 다락방 이런 걸 메자닌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1층과 2층, 1층 그러니까 얘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 있죠? 이걸 다락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 이런 걸요 메자닌 금융이다 해줍니다. 자, 먼저 사채는 사채인데 사채니까 어디에 속해요? 원래는 부채금융입니다. 사채는 사채인데 얘는요 자, 일정 기간 지나면 지나서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 바꿀 수 있다고요? 주식. 이렇게 이걸 전환사채다 해줍니다. 전환사채. 자, 그러니까 자, 이 원래는 회사채인데 자, 이 일정 기간 지나면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얘들 때문에 갑자기 지분비율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얘들 때문에.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전환사채. 이거 좀 비싸요. 사채가. 그리고 사채는 사채인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는 주주가 우선해서 인수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그래야지 지분 비율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철저히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를 초과한다.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사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합병하고 싶으면 합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갑을병 세 사람이 있는데 주주가 자, 이 사람은 자, 60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30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10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신주를 1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에 있는 주주가 우선해서 인수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얘는 60%를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6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3주, 이 사람은요 1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야지 지분 비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철저히 뭐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지분 비율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되셨죠? 지분 비율에 따라 최고 경자도 막 뽑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인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 신주를 인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거 인수 못하네요. 그럼 이건 실권주가 되는 겁니다. 자, 권리가 없어진 주식이죠? 그 나머지 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가져가는 바람에 지분비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형태인데, 자, 요거는요, 자, 이 회사채는 회사채인데, 회사가 만약에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사채는 신주를 인수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지분비율이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얘들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다 해줍니다. 그리고 후순위, 요 세 가지, 후순위 부채다. 혹은 후순위 채권이라는 겁니다. 자, 얘는요, 회사가 쫄딱 망한다. 그러면 빚을 먼저 갚아야 돼요. 뭘 갚는다고요? 빚을 먼저 갚고 나서 나머지가 주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얘는요, 빚을 먼저 갚을 때 얘는 안 갚습니다. 얘는 안 갚아요. 그리고 나중에 갚습니다. 남는 돈 있으면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빚을 갚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얘는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건 거의 주주하고 성격이 비슷해진 겁니다. 빚을 먼저 갚고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주주들은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없듯이 얘도 한 푼도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약간의 주식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요 후순위 부채다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별도로 암기하세요.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됐습니다. 문제 어디냐면 자,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기출문제. 자, 찾으셨나요? 자, 322페이지 맨 위에 1번 볼게요. 공모에 의한 증자. 자, 여기 볼게요. 공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여기 있네요. 신디케이트.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신탁사. 리츠회사를 얘기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간접 투자자산 운영업법에 의한 부동산 간접 투자펀드. 예컨대 한화증권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나눠줄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나머지 부동산 간접 펀드 해줍니다.
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2번 볼게요. 주택저당대출, 요걸 얘기합니다. 저당권 설정해서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신탁증서금융, 여기 있네요. 신탁증서금융.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 중요한 거는 어음이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어음은 더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거예요. 이거 다 무슨 금리라고요? 부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후순위 대출. 요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고요? 매자닌 금융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거 볼게요. 요거는 신탁증서금융은요, 부동산을 신탁회사 있죠? 한국토지신탁 이런 데 맡기게 되면 얘들이 수익증권을 줍니다. 요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요, 신탁증서금융에 줍니다.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322페이지 맨 아래에 기출문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한테 이전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면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뭐라 한다고요? 신탁증융 아니면 신탁증서금융해 줍니다. 되셨죠? 자, 오늘 공부한 거 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총정리. 아이고, 괜히 지웠네요. 자, 화폐 이 시간같이 자 볼게요. 오늘 프린트 있죠? 요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요, 내감 현저라고 돼 있죠? 내감. 연금의 이 내가계수 아닙니까?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감채기금계수하고 감채기금계수하고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내감 현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만요. 자, 주택 마련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사한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자, 매월 갚을 돈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합니다.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자, 원리금 균등 상한액 계산할 때는 뭘 사용해요? 저당 상수. 그 다음에 현재 5억짜리 주택이, 야, 조심하세요. 현재 5억짜리가, 자, 현재 5억짜리가 10년 후에 얼마냐? 자, 이거는 한 번 얘기하는 돈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항상 이런 경우에도 다 일시불 개념 써야 돼요. 뭐라고요? 일시불 개념을 써야 됩니다. 연금이 아니에요. 연금은 매년 불입하거나 이런 걸 연금이라 하는 거고, 얘는요, 그러니까 5억 예치했을 때 10년 있다 얼마 받냐 했죠? 요거와 똑같은 겁니다. 매년, 자, 물가 상승을 맞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5억짜리가 10년 후에 얼마냐?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사용해야 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현재 5억짜리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해줘야 돼요. 조금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매년 연금 형태로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자마자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했다고 하는 겁니다. 불입하면 적금 찾을 돈 있죠? 요걸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요거 약간 어려운데. 자, 잘 보세요. 매년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했다고 했죠? 받자마자 적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적립한 후에 일정 기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요, 연금의 내가계수 사용해야 돼요. 연금의 무슨 계수라고요? 내가계수. 자,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계수자는 여기 있으니까 연금의 내가계수 혹은요 미래가치계수 해주면 되겠네요. 자, 좀 약간 어렵게 물어봐서 흔들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년 후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하여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이백 계산할 때는요, 3억 원에다가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감채기금 개수. 이걸 곱하게 되면 매기 적금 불이백이 나옵니다. 불이백. 자, 그 다음에, 자, 매월만 50만원씩. 자, 요것도 조심하세요. 자, 50만원씩 들어올 게 있어, 없어요? 자, 요거에 임대료 수입을 현재 가치, 지금 시점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50만원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50만원에다 뭐라고요? 쓰지 마세요. 50만원에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되는데, 현가계수. 만약 지문에 이게 없다 그러면 50만원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저당상수의 역수입니다. 저당상수분의 1 한 거를요, 저당상수의 역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의 역수를 사용하냐면 저당상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렵게 물어봤네요. 어렵게. 되게 힘들죠? 자, 하다 보면 계속 익숙해집니다.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업의 현금 수지는요, 이렇게 가유순 전후. 뭔 전후라고요? 가유순 전후다. 딱 적은 다음에 한 칸 떼고,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요, 빚 갚고, 세금 내고. 맞죠? 자,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요 세금을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요, 순대 먹고 감이 어떻다고요? 4배. 기억나시나요? 순대 먹고니까 더해줘야 되죠? 감이니까 빼줘야 되겠네요.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이 4배. 이게 바로 과세소득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이에요. 되셨죠? 자, 읽어볼게요. 자, 뭐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익을 반영한 거다. 이거는요, 유효조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효총소득 아니면은요, 유효조소득 이걸 얘기합니다. 자, 유효조소득은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소득을 반영한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소득세는 밑에서 빼는 거라고 했죠? 밑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순영업소득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각종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으로는요, 요걸 얘기합니다. 자, 이건 순영업소득에서 요거 부채, 빚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을은 여기 있네요. 서비스액인데 액까지 써야 되겠네요. 요거를 차감한 소득이다.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비라든가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거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하고 세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 원금 나간 건 인정 안 해줍니다. 이자 비용을요, 자,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세금 계산할 때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이렇게. 아니, 다른 거 아닙니다. 세무사가 세금 계산할 때 있죠? 그때 지들이 빼겠다는 얘기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빼주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할인 현금 흐름,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 내부 수익률법은요, 어디 갔어요? 자,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것입니다. 클 때 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왜 그래?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요. 자,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만 원이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요거를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요 부동산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 가치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억 얼마요? 909만 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번다고 했죠?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이 정도 버는데 얘는요, 1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버는 거죠? 벌써 여기서 요거 뺀 909만 원만큼 이득이네요. 요거를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다.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다.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은요, 순순에 하나 더 한다면 현가. 기억하라고 했죠? 순순에 뭘 한다고요? 현가. 자, 요 네 가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요, 현가 회수기간법.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두 개만 더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요, 수익성지수법 적으면 되겠네요. 수익성지수법. 하나 더 한다면요, 현가회수기간법. 현가회수기간법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5개도 아니고 몇 개라고요? 4개. 순순의 현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순순의. 매우 자주 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는 현금흐름의 추계에서 아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투자해가고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해서 매기, 세후 현금 수지, 지분 복귀액 다 꼼꼼히 예측한다고 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요, 자,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의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도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지분 복귀액도 고려하겠다. 요거 갑자기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나아졌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순현재 가치는요, 자, 요거를 현금 유입액의 현가, 얘는요, 유출액의 현가를 뺀 겁니다. 유입액의 현가에서 뭘 뺀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 그래서 현재가는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가 현가 아닙니까? 예, 요거는요, 유출액의 현가. 유입액에도 상관없고, 이거는요,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뺀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먹고 나서 배출해요. 배출한 다음에 먹어요? 먹어야 뭐 배출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자, 요거로 나눈 겁니다. 요거를 뭘로 나눈 거라고요? 요걸로 나눈 거예요. 이것분은 이거 한 거니까. 그래서 유입액의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겁니다. 자,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 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나눈 지수이다. 되셨죠? 이렇게 오늘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 1년 내내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쉬운 내용도 있는데 요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사람은 요거 하더니 때려치야 되겠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을 뭐와 비교한다고요? 요구 수익률하고 자, 비교해서
자,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란 투자로부터 기대된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같게 하는 할인율.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부 수익률은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 투자액과 일치하는 할인율이죠. 이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내부 수익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내부 수익률은 순환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주요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어떤 경우에 투자하냐면 큰 경우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는 큰 경우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요거 10번하고 11번은요, 아까 하려다가 전부 다 이제 갈 때 이제 환불해 가려고 하셔서 아는 겁니다. 요거 요약지 가지고 정리할 테니까 그냥 요렇게만 그냥 놔두세요. 자, 그냥 답만 적어 놓고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가법과 자, 이 내부 수익률법이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순현재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좀 어려워요, 논리 자체가. 자, 어려운데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면 돼요. 3개만 암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투자율로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순현재 가치법에서는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요것도 어렵네요. 어려우니까 그냥 써놓고 있다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채 감당률은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아까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부채 비율은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지분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부모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분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부채의 비율이다. 내 돈 투자액분에 은행에서 빌린 돈 있죠? 요걸 뭐라고요? 부채 비율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성수는, 자,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세전 현금 흐름.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뭘로 나눈 값이니까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죠? 통째로 암기하는 겁니다. 박스째. 자, 순소득 승수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뭘로 나눈 거니까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상가 건물에 대한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지분 배당률은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자, 세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전 수익률. 요거는요. 자,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를 얘기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 A. 자, 그러면 지분 투자액은 6천만 원이고 얘는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는요 300만 원 돼 있죠? 300만 원 계산하면 0.05니까 5% 나올 겁니다. 0.05 하면요 5% 이렇게. 자, 정답은요 5%입니다. 맞죠? 5% 이렇게. 자, 요거 때문에 지분 배당률이 세전 수익률이에요. 아까 박스 있죠? 세전 수익률.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시고 또 있나요? 자, 요거 있네요.
자, 다음 중에 부채금융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은 지분금융을 먼저 속간해 볼게요. 리조신 035에 따른 펀드다. 이렇게 일단 조인트 벤처에 속간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공모에 의한 증자, 이것도 속간해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도 속간해고, 그 다음에 그 시읍번은 별도로 기하세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검사채는 매잔인 금융입니다. 매잔. 그래서 나머지, 자, 이거는 유동화 증권입니다. ABS.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채죠. 사채는 회사채를 얘기합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으로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음이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비읍 답하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비읍.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LTV는요. LTV는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DTI는요. DTI 다음 주 할게요. 자, DTI는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다음 주 할게요. 요거는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른 오늘 휴일인데 휴일이 투표 안 하시는 분들 하시고 집에서 푹 쉬셨다가 다음 주에 내일 또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